2019년 10월 서해 바다 한복판에 한 남자가 떠 있습니다. 새벽 3시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불빛 하나 없습니다. 파도가 얼굴을 덮칩니다. 짠물이 목구멍으로 밀려듭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팔을 쳤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팔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조차 모릅니다.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시계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북한 인민군 병사 24살 총 한 자루 없이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이 바다를 혼자 건너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그 경계조차 이미 희미합니다. 그래도 손을 뻗습니다. 또 뻗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왜 총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북한군 병사가 목숨을 걸고 6시간을 헤엄쳐야 했던 그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성철, 1995년생,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철산이라고 하면 다들 아는 곳입니다. 서해와 맞닿은 해안가 마을, 중국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 바다가 훗날 자신의 탈출로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아버지는 협동농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와 채소를 팔았습니다. 여동생은 성철보다 4살 아래였고 남매 중에 공부는 동생이 더 잘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는 날이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그럭저럭 버티는 집안이었습니다. 성철은 그걸 평범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 그의 나이 19, 입대 통보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군 입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남자라면 10살 때부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아니, 기다린다기보다는 받아들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성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삶은 달걀 3개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서해안 경비 부대였습니다. 철산에서 멀지 않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초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바다를 감시하는 것, 남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북쪽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는 것. 성철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초소에 올랐습니다. 쌍안경으로 바다를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그 바다를 하루에 12시간씩 바라봤습니다. 군인의 삶은 말 그대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배급은 옥수수 밥 2주먹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쪽, 단백질은 구경도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21살, 22살. 한창 먹어야 할 나이에 성철의 몸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띠를 2칸 더 졸라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관의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보 대열에서 한 발짝 삐끗해도 맞았고 보고 양식의 글씨가 흐릿해도 맞았습니다. 성철은 맞으면서도 표정을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더 맞았으니까요. 아프다는 말, 억울하다는 말, 그런 말들은 군대에 들어오던 날 입구에 두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24살이 됐습니다. 제대까지는 아직 5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남성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이라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초소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성철은 매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성철이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같은 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우 박민혁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피로라고 했습니다. 며칠 쉬면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민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22살의 그 청년은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은 겁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철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대할 때 그 얼굴이. 볼이 통통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이 퀭해졌습니다. 그게 군인의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단련된 거라고, 강해진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올라갔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추모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날도 똑같이 구보를 뛰었고 똑같이 배급을 받았습니다. 민혁이 자던 자리에는 이틀 만에 새 병사가 배치됐습니다. 민혁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이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성철은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죽음보다도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은 그 죽음을 보고서 한 장으로 처리했습니다. 충성을 다한 병사의 죽음을 서류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성철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성철이 라디오를 들은 건 초소 근처 폐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건전지가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 잡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잡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철이 알던 한국어와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방송은 식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식당, 메뉴가 얼마고 어디가 맛있고 줄을 서야 한다고. 성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줄을 선다고요. 밥을 먹으러 줄을 선다고요. 그곳에서는 밥이 남아 돌아서 어디가 더 맛있는지를 고민한다고요. 민혁이 굶어 죽은 지 채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성철은 라디오를 쥔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끊길까봐, 그 세계가 사라질까봐. 그날 이후 성철은 틈만 나면 그 폐가로 갔습니다. 매번 다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뉴스였고, 어떤 날은 드라마였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 성철은 그게 제일 낯설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는 소리. 아무 이유 없이 깔깔대는 소리. 북한에서 그런 웃음은 허락된 자리에서만 나왔습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당 창건 기념일. 그런 날에만 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날에나. 성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맞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전우가 굶어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세뇌시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껏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초소에 혼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지 성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바다를 감시하면서 단 한 번도 저쪽을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시선이 수평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지만 배급은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채운들 제대 후에 기다리는 건 또 다른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민혁처럼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그게 이 체제가 성철에게 약속하는 미래였습니다. 성철은 그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을 24살의 그 밤에 그 순간 내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어떨까? 그러다 상상이 됐습니다. 헤엄쳐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다 계획이 됐습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성철은 그 과정이 무서웠습니다.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갈수록 자신이 진짜로 이걸 하려 한다는 게 실감됐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건 바다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소에서 매일 바다를 감시하는 게 임무였으니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파도가 잔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경비정이 순찰을 도는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성철은 3개월에 걸쳐 그것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수첩에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으니까요. 모든 걸 기억으로만 쌓았습니다. 조류는 10월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여름엔 파도가 거칠었고 겨울엔 수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10월이면 조류가 비교적 잔잔했고 수온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성철은 10월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NLL까지의 거리는 대략 10km 안팎. 성철은 수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철산 바닷가에서 뛰놀며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10km는 달랐습니다. 수영장도 아니고 파도도 없는 잔잔한 물도 아니었습니다. 조류가 있고 파도가 있고 경비정이 있는 실전이었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티가 나면 안 됐습니다. 성철은 새벽 구부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다들 정해진 코스를 뛸 때 성철은 조금 더 뛰었습니다. 팔굽혀펴기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 혼자 했습니다. 배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체력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뿐이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입대하던 날 손에 쥐어줬던 삶은 달걀.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깨 두드림도. 여동생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공부를 잘했으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겠지. 성철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떠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히 못 볼 터였습니다. 그리고 성철이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한 선택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성철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멈칫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고서 한 장으로 지워진 그 얼굴이. 그러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가족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살아서 건너가야 한다고. 출발 전날 밤, 성철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류에 휩쓸리면, 경비정에 걸리면, 중간에 체력이 바닥나면.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기로. 생각이 많으면 못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성철은 그날 밤 지급받은 군복을 반듯하게 접어 침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습니다. 5년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새벽 1시 30분. 나는 초소를 벗어났다. 2019년 10월 새벽 1시 30분. 성철은 초소 뒤편 수풀 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초소 안에는 당직 병사가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의 틈이었습니다. 그 30분 안에 해안선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풀이 발에 걸릴 때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성철은 그 자리에 멈춰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해안선까지 거리는 약 400m. 평소라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20분이 걸렸습니다. 한 걸음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안선에 도착했을 때 성철은 바다를 봤습니다. 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로.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동료, 병사였습니다.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찰이었습니다. 성철은 바위 뒤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바위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시벌의 서해는 차가웠습니다. 발이 닿는 순간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몸을 띄웠습니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을 가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 1시간은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팔이 움직였고 다리가 따라줬습니다. 방향은 남쪽, 별이 없어서 파도의 방향으로 가늠했습니다. 경비정 불빛이 보일 때마다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10초, 15초, 숨이 한계에 닿을 때까지 버티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젖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조류가 더 셌습니다. 성철은 패닉 상태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 조류를 거스르면 체력만 소진된다. 성철은 억지로 숨을 고르고 조류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비스듬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서서히 조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력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3시간째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가 약해졌습니다. 팔에만 의존해서 젖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한계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물 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배영 자세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가라앉으면 아무도 모른다. 민혁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다. 그 생각이 오히려 그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겠다고. 이름도 없이 바다에 녹아들지 않겠다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다시 젖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날 무렵 성철은 거의 한계였습니다. 팔이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앉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딱 한 번. 그 생각이 스친 순간 성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닷속으로 잠기는 소리로, 아무도 못 듣는 소리로 그냥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들었습니다. 5시간, 6시간.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철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배였습니다. 크기가 달랐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온 힘을 다해 팔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나는 건넜다. 북한 땅을 벗어났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성철은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혹사당한 근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겨우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흔들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 배가 남한 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북한 해군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 배라면 지금 팔을 흔드는 이 행동이 곧장 체포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성철은 팔을 내렸습니다.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배에 달린 깃발이 보일 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5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성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한꺼번에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로 건넜구나. 진짜로 왔구나. 그 실감이 몸 전체를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 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힘껏. 함정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왔습니다. 해군대원 2명이 노를 저 다가왔습니다. 성철은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순간 또 긴장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존재가 성철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하나였습니다. 폭행, 명령, 복종. 그 몸에 밴 공포가 반사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철은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때 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가와도 됩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성철이 아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성철은 그 억양에서 라디오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폐가에서 혼자 듣던 그 방송,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고무보트가 성철 옆에 닿았습니다. 대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6시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던 손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차가웠습니다. 대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 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함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대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담요가 어깨 위로 덮였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성철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담요 하나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성철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장교 한 명이 성철 앞에 앉았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귀순하십니까? 3개 글자였습니다. 귀순. 성철은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귀순. 자유의지로 넘어온다는 뜻.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오는 것.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끄덕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성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6시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담요를 꼭 쥐고 뜨거운 컵을 손에 든 채로 갑판 위에 앉아서 함정은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쪽을 봤습니다. 이송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함정이 항구에 타차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체온을 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세가 있었습니다. 성철은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에서 혼자 헤엄쳐 NLL을 넘은 병사. 그것이 이 탈북을 역사적으로 만든 이유였다. 처음 며칠은 조사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번갈아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대 위치, 병력 규모, 상관 이름, 무기 종류. 성철은 아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북한에서 상관 앞에서 모른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모르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성철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서 성철은 처음으로 민간인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첫날 식당에 들어갔을 때 성철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뷔페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성철은 그 말을 3번 들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요. 3번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이 국을 떠가는 걸 봤습니다. 밥을 퍼가는 걸 봤습니다. 반찬을 집어가는 걸 봤습니다. 성철도 그렇게 했습니다. 밥을 폈습니다. 국을 담았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 숟갈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번째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북한에서 식사 시간은 통제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앉고, 언제 먹고,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다 먹으면 일어나면 됐습니다. 그 단순한 자유가 성철에게는 몇 번을 경험해도 낯설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자유 시간에 뭘 하고 싶냐고. 성철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15초쯤 침묵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요. 하고 싶은 것. 그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군대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만 있었지. 하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성철은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되냐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유롭게 채널을 돌리는 걸 처음 했습니다. 북한에도 텔레비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하나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드라마가 나오다가 뉴스로 바꿀 수 있었고, 뉴스가 싫으면 예능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성철은 처음 30분 동안 채널만 돌렸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돌리는 행위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게 가장 컸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님을 경배한다고, 체제에 감사한다고, 배가 부르다고, 아프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5년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냥 그게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아무도 그런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해서 오히려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내 말이 뭔지 모르겠어서 하나원을 수료하고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선생님 집이에요. 성철은 그 열쇠를 손 안에서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내 집, 내 공간, 누가 들어오라고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쇠를 갖고 내가 문을 여는 곳, 그 열쇠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아니,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실제하는 무언가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던 날, 성철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그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앞에.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다. 성철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먹을지 생각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였습니다. 북한 땅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저 바다에서 내 선택으로 끝나는 게 낫겠다고. 근데 안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건넜습니다. 총 한 발도 없이, 도움 하나도 없이, 오직 두 팔과 두 다리로 6시간을 헤엄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자유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사는지 물을 수 있는 것,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무 날에나 웃을 수 있는 것. 성철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너머에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초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처럼 수평선 너머를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에는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탈북에 성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2024년 기준 누적 약 3만 4천 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500만 명 중 3만 4천 명입니다.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성철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동생처럼, 민혁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처럼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봉쇄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를 빌미로 국경을 완전히 닫은 이후 탈북 성공 인원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9년 한 해 탈북 입국자가 1000명을 넘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고작 67명에 불과했습니다. 67명.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리성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온전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0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살아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철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6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디서 먹었습니까?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까? 아니면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그 선택이 당연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것, 오늘 뭘 먹을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성철이 6시간을 헤엄쳐서 얻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숫자로 묻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돌려주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어디서 보고 계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더 무겁고, 더 긴박하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